안녕하십니까. 중화일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그 인문학적 생각들이라는 책을 쓰신 그 신동기 박사님을 모시고 특히 이제 그 조직 경영학과 이제 인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책 이름이요. 이제 회사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깨는 인문학적 생각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 솔루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근데 책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번역서의 경우에 네. 책 내용하고 책 제목하고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죠. 예. 조금이나 더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은 네. 일치합니까? 책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아니면 출판사가 또 약간 다르게 있어요? 대체로 일치합니다만은 예. 또 조금이라도 더 팔리고자 하는 네. 기대를 실은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인문학적 생각들, 예. 조직에 대한 인문학적 생각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조직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들, 예. 그걸 좀 더 심층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들,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예. 이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기왕에 경영학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네. 굳이 인문학으로 이걸 뭐 이 조직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뭔가 새로운 게 보입니까? 전 좀 새로운 것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은 경영학은 이제 인문학에 비해서 예. 너무 이렇게 좀 그 테크닉 위주, 예. 이제 스킬 위주 좀 그런 예. 측면이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를테면은 이제 경영학이 이제 뭐 역사가 이제 뭐 100년 남짓 예. 됩니다만은 결국 경영학이 있기 이전에 어떤 인문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뭐 그 지식들, 어떤 방법들, 솔루션들 이런 것들은 결국 인문학 배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나오고 공자에서 나오고 근데 이제 너무 그 어떤 형이화된 어떤 그런 것들만 좀 남아 있으니까 다시 그 어떤 그 배경과 같이 견주어 보면서 좀 살펴봄으로 해서 좀 더 그 조직 구성원들 이제 조직과 관계에서 더 좀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인문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회사에 다닙니다만 어떤 회사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다. 그거를 깬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약속을 하신 일종의 책 제목도 약속이니까요. 근데 일단 어떤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까? 회사에 대한 이 대표적인 오해, 착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에 대해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깊이 따져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금융기관을 13년간 다녔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요즘 회사가 재미가 없다. 뭔가 뭐 이제 인간미가 없다. 뭐 인간적인 어떤 뭐 이런 게 없다. 이런 불만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나와서 책을 쓰고 하면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는 일단 이 급여라는 어떤 쾌락을 우리한테 준다는 이야기죠. 그럼 제가 급여라는 쾌락을 받는 대가로 페이해야 될 것은 고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 자체는 사실 고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만약 근데 회사에서 어떤 보람도 있고 일하는데 재미도 있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추가적으로 얻는 어떤 거 행운이지 그걸 당연시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면은 어떤 롯데월드에 아침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돈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롯데월드 안에 들어가서 쾌락을 그 즐거움을 사는 사람들이고 돈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은 똑같이 롯데월드 안에 있지만은 놀이기구 이제 이런 데 있지만은 그건 고통을 페이하러 들어가는 거죠. 일을 하러.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운전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돈을 받아요. 운전하고 어떤 경우는 기름, 그 다음에 내 시간, 내 노력을 또 거기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돈을 받는 경우는 제가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죠. 그 이제 고통하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그 쾌락하고 맞바꾸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이제 즐기는 운전 이것은 내가 즐기는 것이니까 따로 받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
일단 일이라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속성이 고통이구나. 예. 그래서 그건 급여하고 맞바꾸는 것이다. 예.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예. 어떤 직장이나 일에 대해서 자기하고 관계를 설정을 하면은 예. 오히려 훨씬 더 행복도나 보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일은 고통이고 고통 대신에 이제 이 쾌락을 얻는 거다. 급이라는 그렇죠. 쾌락을 얻는다는 그런 어떤 그 주된 인문학적 근거는 뭡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몇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서에서 예. 아담과 이브를 예. 이제 신이 내쫓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면서 그 신이 이야기하기를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리라고 이제 아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페널티로 줍니다. 페널티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 내용은 이제 이제 믿음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하나 이제 어떤 또 이제 신적 말씀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통이라는 이야기죠. 등등 이제 몇 가지 그런 이제 큰 것들이 있죠. 오해와 착각인데 또 오해하고 착각의 어떤 다른 사례 일 말고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챕터에서 사람은 자산인가 비용인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신문에도 자주 그런 칼럼들이 또 실립니다만은 사람을 자산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적 자산에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우리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우리 조직원들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회계 보고서,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사람은 자산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비용으로 다 계산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조그만 회사가 또 어려워지면은 또 사람을 또 자른다는 이야기죠. 그럼 사람을 자산으로 봐야 될 것인가 비용으로 봐야 될 것인가? 사실 자산과 비용이라는 것은 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그 자산으로 본다, 비용으로 본다 어떤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직원 본인이 어떤 그 잠재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를 자산으로 보지 말아도 그건 자산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꾸로 이 잠재 능력,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그런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당연히 비용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조직에서도 장기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잠재 능력을 계속 확보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그 교육을 더 시킨다든가.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 볼 것인가 비용으로 볼 것인가 어떤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떤 그 이제 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어떤 그 좀 언어 유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좀 이제 어떤 사람은 자산인가 비용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경영 내지는 인문 경영이 굉장히 그 CEO들에게 굉장히 그 위험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적인 경영, 인문 경영을 강조하다가 또 이 상황이 나빠지면 또 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괜찮을 때는 뭐 공장을 맹장을 하고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던 CEO가 막 해고하는 게 그러면은 인문학적 경영하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 CEO하고 뭐가 다르냐? 또 이런 또 반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인문학적 경영이라고 할 때 결국 인문학적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자들 입장에서 경영을 하면서 어떤 그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것, 그것도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요. 본질적인 고민하는 것, 그게 인문학적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를테면 인문학적 경영을 하면은 자를 사람을 안 자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어떤 지금 그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사람을 잘라야 된다. 이를테면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좀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제 깊이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좀 이제 약간 이제 관념적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고민에서 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인문학적 이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 CEO들하고 좀 달라진 게 요즘 이제 CEO분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테면은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은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공자 말씀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플라톤 철학을 접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분명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좀 더 고민이 들어가고 본질에 대한 점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 경영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차원이 있을 거고요. 뭐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물론 그것도 뭐 다 잘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술 담배를 끊는다.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용적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경영을 하면은 어떤 뭔가 이렇게 아주 그 단기간에 가시적인 그런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 인문학적 경영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은 그 최고 경영자의 그 자기 관리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최고 경영자는 그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결정 하나 하는 것이 회사에 큰 이익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손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 의사결정할 때 그 심리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뭐 현장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매스컴까지 또 소비자 대상 어떤 활동까지 육체적으로 굉장히 해야 될 활동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예를 들면 유지시키고 항상 치열업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주말에 무슨 뭐 자기는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말씀 듣는다거나 아니면 따로 어떤 그 경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인문학적 삶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을 접하거나 하면서 자기가 먼저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조직원들하고의 상호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좀 서서히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인문학과 이제 종교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인문학 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그 교회 성당 절에 다니면서 아니면 이슬람 사원에 다니는 게 이게 인문학 하는 것보다 뭐 더 효과가 좋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종교가 아닌 그 세속의 인문학을 해야 되는 또 이유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저는 인문학이라고 할 때, 이를테면 어느 분이 이 서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서양 철학이 인문학이 전부이냐, 아니면 어떤 분은 그 논어에 굉장히 이제 매료되신 분들은 논어가 인문학의 전부이냐,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나 펼 때 단순히 어느 하나만 가지고 와서 또는 철학만 가지고 와서 또는 서양 것만 가지고 와서 백업을 하면은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면 서양 것을 하나 가지고 왔으면 동양 것을 또 하나 가지고 와서 두 개로 백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학에서 어떤 것을 차용해 왔으면은 이번에 역사에서 차용해 온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떤 인문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뭐 종교적인 측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철학적인 측면이나 역사적인 측면 반드시 입체적으로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느 한쪽에만 우리가 치우쳐져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뭐 특정 종교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 종교적인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이를테면 좀 객관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치우쳐져 있는 종교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의라든지 아니면 왕양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리학, 양명학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일테면은 그 유교만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일테면은 다른 무슨 도교라든지 다른 쪽을 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유교를 공부하면서 유교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하고 아까 말씀하신 종교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인문학은 바로 이제 역사, 철학, 종교, 신화 이런 스펙트럼 또는 서양과 동양 이런 것을 균형적으로 보면서 그걸 입체적으로 조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솝과 중에 이제 보면은 이 여우하고 고양이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냥개가 이제 왔을 때 네. 이제 뭐 여우는 자기는 이제 그 해결법이 100가지가 있다. 그리고 네. 이제 고양이는 자기는 나무에 올라가는 재주 딱 하나밖에 없다. 근데 네. 이제 이 사냥개가 오니까 여우는 막 갈팡질팡하고 그러다 잡혔는데 이제 고양이는 딱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냥 나무로 싹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살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오로지 그냥 부처님이 나랑 잘 맞는다라든가 오직 예수라든가 아니면 나 그냥 논어로 그냥 한 100번, 1000번을 읽고 나는 논어 교육을 하겠다. 그것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겠어. 그럼요. 예. 왜 그러냐면요. 네, 이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코멘트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댓글이 들어가서. 이 갑질, 이 성사의 갑질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그럼 예. 일단 제 질문을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이 질문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우하고 고양이 이솝어에 나오는. 좀 전에 질문. 제가 드린 거 그거 다음에 저거 합니다. 저 질문에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질문이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우와 고양이, 그러니까 100가지 사냥개 대처법을 이제 딱 하나만 공자적 관점만 가지고 오직 논어라든가 예. 오직 뭐 교회라든가 뭐 예. 이렇게 그건 왜 문제가 있느냐면요. 공자는 신이 아닙니다. 네. 절대 신이 아닙니다. 예. 공자가 한 말이 남긴 그 언행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상황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또 이를테면 전혀 잘못되어 있는 관점도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자의 어떤 그 언행에 대해서 이를테면 생각을 해볼 때는 공자의 언행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도 같이 한번 견주어서 봐야 되고요. 어떤 플라톤의 이야기도 같이 견주어서 봐야 되고 아니면은 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이 시대 어떤 제2시대는 아주 통찰력 있는 이런 것을 같이 견주어서 봄으로 해서 거기서 또 공통점과 다른 점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은 공자의 언행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어떤 신성시하든지 아니면 도구마화 하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논리적 구조로 좁은다면은 예수님은 이제 뭐 교회에서는 신이라고 그러지만은 또 예수님은 또 기본적으로 개혁가죠. 개혁가고 또 그냥 인간 신은 아니고 그렇죠. 인간이 되는 거죠. 이제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테면 개혁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질 문제, 질문하신 갑질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냥 딱 한 가지 뭔가 이렇게 딱 거의 한 70% 이상의 경우에 딱 통하는 그런 이제 상사의 갑질 대처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갑질 상사에 대한 대처법을 이제 말씀드리기 이전에 갑을 패러다임이 굉장히 문제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갑질이라고 할 때 갑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걸 뉘앙스가 있냐면은 좀 심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은요. 거꾸로 그 표현이 본질을 꼬리가 몸통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먼저 갑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갑을 패러다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질을 했다고 할 때 사실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좀 심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범법입니다. 그 범죄입니다.
그럼 갑질이라고 이렇게 갑질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냐면은 그 사안 자체를 어떤 거 완화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럼 자기도 모르게 사안 자체를 굉장히 완화시켜서 그럼 범죄라는 이야기죠, 사실은요. 대부분의 갑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갑질이라고 표현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을 흐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도덕적 해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도덕적 해이란 말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도덕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만약 도덕적 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넣어야 될 사람을 오히려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고 실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경우를 사회적으로 막 예를 들면 지탄하고 그냥 공격을 하고 한다면은 그다음 그렇게 공격받은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다 볼 것 같으면은 그럼 나는 법을 다 지켰는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뭐 국부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이 비난 받는 것은 좋지만은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다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것은 법은 왜 존재하느냐 이런 회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 패러다임 그러니까 갑을 패러다임 항상 갑질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있는 자와 덜 있는 자, 앞서가는 자와 뒤서는 자. 그럼 더 있는 자는 문제고 앞서가는 자는 문제고 항상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서가지 않은 자, 덜 가진 자는 선이고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갑을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인이 문제이고 심지어 뭐 을질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병질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갑을 패러다임이 사실 패러다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제 갑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범죄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단순히 갑질이라는 지적이나 인식으로 끝낼 게 아니고 그건 사실 문제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컨대 이제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이제 그 자기 일을 갖다 떠먹힌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뭐 중앙일보 기사에서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뭐 근데 그 후배 직원한테 자기 때는 이런 걸 일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가 할 일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건 자기 일을 시킨 건데 그것도 범죄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또 교회 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교회 일을 갖다가 회사랑 전혀 관계 없는데 이제 그 교회 뭐 봉투 붙이는 거라든가 그런 거 이제 자기 그 부하 뭐 후배 직원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갑질인데 또 뭐 그런 것도 좀 부탁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게 아마 이제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갑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규정이 있죠.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거죠. 그다음에 강제적이지 않지만은 자율적으로 지킬 걸로 기대하는 거 이게 이제 도덕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면은 그 더 이렇게 법의 영역으로 많이 끌고 가면 될 것 아니냐. 근데 사람들한테 어떤 자율적인 영역을 점점 줄이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이성을 작동시킬 기회를 계속 박탈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계속 이제 예를 들면 개, 돼지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인 영역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서 뭐 사람들 많은 데서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 나는 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배를 피우지 않음으로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자존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어떤 금융불을 다 정해버릴 것 같으면은 사람들은 강제화 돼가니까 내가 담배를 안 피더라도 더 이상 나는 그 흡연자임에도 담배를 이제 안 핀다는 이야기죠. 함에도 나는 자긍심이나 이런 걸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까 이제 회사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 그런 게 일반적으로 자행되는 아주 그 보편적인 문제다 할 것 같으면 규정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규정화할 수도 있고, 근데 규정화하기 이전에 일단 그 한번 시도해 봐야 될 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 어떤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교육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를테면은 뭐 회사 규모에 따라 이제 형편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이를테면은 뭐 회사 업무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외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어떨 때는 무슨 뭐 스님이 와서 한 말씀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인문학 전문가가 와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언론사 뭐 논수련님이 와서 한마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쭉 축적이 되면서 이를테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더 윤리적으로 돼가고 도덕적으로 돼가고 이성적으로 돼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 이제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매년 이제 교육을 받고 그전에는 이게 성희롱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는데 이게 성희롱이다. 하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인지 그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럼 많이 그래도 좀 줄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규정화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그 성희롱 예방 교육 하듯이 갑질 예방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게 갑질이다. 그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 상대편 이 대상이 생각하기에 성희롱이면 성희롱이고 그렇죠. 아니면 아니다. 뭐 갑질도 마찬가지로 상대편 그 의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갑질이다 그러면 갑질이고 아니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성희롱 그 예방 그 위해서 국가와 정부가 한 노력을 갖다가 갑질에 이제 응용을 해도 좀 굉장히 오히려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그건 저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제 그 이 전편인 그 생각여행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 강남에서 흡연거리를 그러니까 금연거리를 정하기 전에도 내가 흡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배를 스스로 자제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는 그때 자긍심을 가졌는데 이제 금연거리를 정해짐으로 해서 더 이상 자긍심을 못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를테면 강남이 깨끗해지고 좋았어요. 전 너무 좋습니다. 이제 흡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를테면은 강남에서 어떤 사람이 강남거리에서 크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막 시끄럽게 떤다. 쾌적하지가 않아요. 걷는데. 그러면은 일단 그것도 법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데시벨 이상은 목소리를 못 높이도록 높이면은 벌금 10만 원 내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이 머리를 감지하는 사람은 3일 이상 감지하는 사람은 강남은 걸어다닐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법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법의 영역이 윤리나 도덕, 이 자율 영역을 계속 침범해 가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강남 거리는 깨끗해질 겁니다. 아주 쾌적해지고요. 이렇게 되지만은 점점 거기는 로봇만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는 거지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도덕이라든지 자긍심을 가진 그런 인간은 걸어다니지 않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를테면 성희롱 문제나 어떤 갑질 문제 이런 것도 마냥 법제화하고 규제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저는 그 성희롱 영역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남녀 간의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남녀 간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뭐 평준화돼 가거나 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도 또 있기도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굉장히 남성이 더 어떤 거 우월했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아직도 성희롱이 이제 많이 작용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남녀 간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떤 성희롱하고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부딪히는 부분도 아주 그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한 30년 전 같으면은 내가 어떤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하면은 뭐 저녁마다 뭐 그 집 창문 앞에 가서 뭐 세레나데를 부르든지 무슨 뭐 종이뱅기를 날리든지 이게 이를테면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요즘 그거 바로 스토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게 이제 법적 어떤 그 규칙을 떠나가지고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또는 남녀 간에 어떤 저런 부분, 저렇게 씨름하는 부분, 그렇죠? 서로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저게 좀 필요도 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굉장히 판단하기 애매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갑질 이 문제는 예. 이 성희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남녀 관계하고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예. 예, 갑질 이런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갑질 이런 것들이 보통 자행이 될 때는 그걸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갑을 패러다임으로 보셔서는 안 되고 예. 이건 하나의 대부분은 범죄일 겁니다. 예. 대부분은 범죄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를테면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예. 좀 심했다 예. 이런 그 뉘앙스 정도인 갑을 패러다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책에서 이제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 솔루션 이렇게 딱 돼 있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솔루션 어떤 대표적인 솔루션은 어떤 걸로 제가 보냐면요. 예전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한 달에 하는 이제 그 명사 특강이 있어요. 예. 그 이제 제가 한번 가서 강의를 하면서 뭘 강의를 할까 하고 한참 제가 고민하다가 그때 강의를 한 게 뭐냐면은 그 결론이 뭐냐면은 사용자들은 자본론을 다 읽어라. 예. 그다음에 이를테면 노조, 예.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들은 예. 다 국부론을 읽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사용자하고 노동자 간에 이를테면은 회사 구성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 간에 어떤 갈등이 여러 종류의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패러다임의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그 중에서 적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기본 패러다임 하나 체제가 뭐냐면은 어떤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거거든요. 경제 체제거든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전 이제 공정거래 위원장 하셨던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가 공정거래 위원장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CEO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제일 어렵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CEO들을 생각할 때 아니 무슨 공정거래위원회는 좌파냐 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미국이 아마 19세기 그 후반에 이제 그 생겼을 겁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생겼냐면은 유럽 사회에 19세기 후반에 이제 불황이 이렇게 온 거죠. 이제 불황이 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 카르텔이니 트러스트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과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독과점이요. 그럼 우리가 자본주의는 바로 뭐냐면은 아주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게 값싸게 쓸 수 있는 게 자본주의의 강점입니다. 근데 약점은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안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빈부 차이가 심해지면서요.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강점은 값싸고 품질 좋은 물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값싸고 품질 좋은 물건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본주의의 대전제는요, 치열한 경쟁입니다. 근데 독과점이라는 것은 바로 치열한 경쟁을 없앰으로 해가지고 좋은 품질의 값싼 물건, 이걸 이를테면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과점 상황이 되면은 자본주의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공산주의든 어떤 뭐 다른 체제든 그게 두 번째 문제고 자본주의의 강점이 없어지는 것. 자본주의가 아닌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독과점 상태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인 거죠. 그러면 바로 뭐냐면은 근데 기업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은 독과점 상태입니다. 독과점 상태가 되면 이익이 많이 되니까. 근데 독과점 상태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를테면은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자본주의를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업 스스로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공정거래는 그 역할을 왜 하느냐? 자본주의라는 게 사회주의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더 나은 경제 체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경쟁 체제를. 그래서 경쟁 체제를 유지함으로 해서 값싸고 좋은 품질의 물건을 더 풍요롭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독과점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그걸 막아대는 거죠. 그게 이제 카르텔을 관리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스스로 자본주의를 찾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을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해를 시키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위원장이 그때 계셨으면은 저를 불러서 제가 그 기업체가 한 2시간 시간 주고 강의를 하게 해줬으면 제가 할 건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강의한 게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은 다 사회주의가 뭔지를 먼저 자본론 7만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 한 2시간 강의를 통해서라도 그걸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조합 이쪽에서는 이를테면은 그 자본주의가 뭔지 국부론 원전을 읽어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원인은 뭐냐? 1929년 대공황 이후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순수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혼합경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여져 있고 그러면 순수 자본주의와 순수 사회주의, 순수 공산주의 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정이 더 필요할 때는 이 사회주의 쪽으로 추를 이렇게 옮기고 그러면 좀 더 성장이 필요할 때는 좀 더 자본주의로 옮기고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떤 그 원리, 이 기본적인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노사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나 그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경영 책 쓰시는 분들이 여러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신동기 그 박사님은 약간 한의학 같은 처방을 뭔가 구조적인 그런 또 이제 깊이 있는 통찰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은 이제 갑질 그 대응은 어떻게 보면 무슨 그 어떤 화법이라든가 협상술책 그게 좀 이렇게 분야가 나눠지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뭐 갑질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그 하나 만들어진 거 어휘들이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이성적 이렇게 어휘보다 감성적 어휘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감성적 어휘라는 것은 어떤 의도나 저의가 거기 어떤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 아까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갑질 하는데 그 어떤 그런 그 언어 표현 어떤 그 저의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용어 어떤 그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용될 때는 사실 어떤 좀 왜곡 좀 사용될 경우가 좀 많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그 이 독자 시청자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오늘 뭐 이런 기회 때 이렇게 이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좀 이제 시건방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사람이 일반 다른 그 동물이나 그런 존재들하고 다른 게 이렇게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어진 이성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는가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또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 why? 어떤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바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회도 더 나아지고 좀 더 이성적으로 되어가고 좀 더 질서를 잡아가고 이러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좀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인문학적 생각들의 저자이신 신동기 박사님을 모시고 인문 경영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